오늘 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슈앤 전략 시간입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HBM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는 D램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황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자, 반도체 전망 조호진 대표께서 짚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반기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잘 인지한 것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아마 작년 내내 이제 그 HBM이 그 전 세계 반도체 경기를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에 그 전에 이제 메모리가 너무 과잉 때문에 사실은 메모리 업체들이 큰 어려움 겪다가 작년 4분기 HBM3에 이제 사실상 독점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HBM3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올해도 계속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HBM3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H100, B100 이런 제품에 그 제품들이 사실 초당 1억 번, 10억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가 그 기존의 D램으로는 이제 속도가 쫓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8단으로 쌓은 이제 그 HBM3에 대해서 엄청난 수요가 있고, 그것을 유일하게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D램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D램, 그러니까 보통 D램이라 말하는 건 이제 업계에서 레가시 D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가시 별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D램을 갖다 약간 이제 그 보기 좋게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가시 D램도 역시 그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레가시 D램에 대한 수요, 판가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맥락에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그 라이브라는 걸 내놨는데, 제미나이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미나이 라이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슈퍼앱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오늘 금요일날 저녁에 와이프랑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에 대한 예매를 해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슈퍼앱은 뭐냐면은 내가 한마디만 던지면은 결제, 그다음에 영화 어떤 거 추천을 하고 지금 이동해서 어디 영화관까지 얼마 걸릴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줘서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 슈퍼앱이에요. 근데 제미나이 라이브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슈퍼앱에 대한 초기의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시연할 수 있을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구글이 여기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앞으로 제미나이는 아니지만 제미나이 라이브를 쓰려고 하면은 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구글의 유료화, 생성형 AI에도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도대체 매출을 벌고 있느냐라는 회의론이 있었는데, 회의론을 갖다 일부 잠식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9월에 이제 애플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아이폰 16이 애플이 사실 다른 것에 비해 생성형 AI에 대해서 늦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결국은 인정하고 우리가 늦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에 이제 그걸 가져와서 아이폰 16에 이제 탑재를 하기로 했죠. 이것도 사실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변화이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 하려고 하면은 D램에 대한 그 스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하다못해 말이 이제 어폐가 있긴 한데, 스마트폰에 썼던 D램이 만약에 1기가 있다 그러면 8기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그 D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챗GPT가 영상 서비스가 또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영상 서비스라는 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이제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한 30초 정도 그 발언을 하고 영상 찍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제 음성을 갖다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보이스피싱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위험이 되는데, 그건 그 정보 보안하는 분들이 해결될 점이고, 이렇다면 사실은 이제 영상은 사실은 이제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고, 낸드 플래시의 수요도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이제 하반기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별로 뛰지는 않았는데 그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있죠. 거의 시장에서는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세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언제라도 이제 확실히 양사 어디서라도 나온다면, 납품이 됐다 그러면 주가 한 번 더 점프를 하겠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분기도 사실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정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일부 의견은, 제가 취재한 일부 의견은 이미 다 끝났는데 SK 하이닉스의 눈치본이라고 이제 젠슨 황이 퀄리파이를 안 지내줬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어쨌건 3분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 대표는 항상
살짝 부정적이신 그런 아니 부정적 그 이유가 제 근거가 있어서 네, 부정적이 근거는 된 항상 거죠. 갖고 오십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램 시장 점유율 압도적이죠. 앞으로 상황 더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 후보죠. 카멀라 해리스 열풍이 뜨겁습니다. 간밤에도 오바마 부부가 등장을 해가지고 Yes, she can 막 외쳤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해리스의 경제 공약에 따른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떤 업종이 주목받고 있는지 정태근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은 두루뭉실하고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19일부터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공식 후보로 해리스가 좀 추대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달 들어와서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증시였던 테마는 미국 대선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트럼프 수혜주가 좀 부각이 됐었다라면은 8월달은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신재생을 비롯한 해리스 테마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16일 날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이 연설을 통해서 경제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해리스 수혜주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2차 전지 포함한 신재생에서 이제는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주택 건설 쪽으로 좀 확장이 된다, 뭐 순환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혜주도 있지만은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또 피업종도 이따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격 제재로 인한 어떤 고물가 통제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음식료는 좀 피해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상 처음으로 영방 정부 차원에서 바가지 가격 금지라든지 그리고 벌금 부과 계획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삼식품을 비롯한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북미의 어떤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피해 업종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수혜가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처방약 비용 부담 완화, 그러니까 약가인하 정책이겠죠. 이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도 해리스도 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해리스가 네. 당선이 되면 약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약 네네. 기업들한테 막 떠넘길 거 아니에요, 비용을. 그런 네네.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약하고 바이오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자 약간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 같은 경우 단속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네릭 쪽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약가 인하는 수혜가 된 섹터는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바이오 쪽도 희망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ST팜, 뭐 동아ST 이런 종목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가는데 바이오에서 못 고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바이오 ETF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부터 또 이제 그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국내 이슈도 있긴 하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도 4년간 뭐 300만 원 정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건설이란지 건자재, 뭐 건설기계 쪽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이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가 다음 주에 2025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 편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와 또 관련돼서도 뭐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설주 같은 경우는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쪽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거푸집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이제 눈에 띄는데 삼목에스폼,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건자재 관련돼서는 벽산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대선 11월입니다. 그런 만큼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주가 급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거란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조선주 상장지수 펀드들은 이달 초 급락장에도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 반종민 소장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 조선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관점을 계속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6개월 동안 거의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형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상승률을 좀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그 한 90% 정도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60% 정도 상승.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형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꾸준히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그 조선 업황에 대한 슈퍼사이클 진입에 있어서 작년부터 수주가 계속 좀 쌓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하락할 만한 요인들은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전일 관세청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8월 1일부터 20일 동안의 수출 현황 그 발표에 따르면은 그 선박 쪽에 대해서 17억 8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대략 한 79%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 분위기를 좀 살펴보니까는 산자부 때 그 7월 수출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7월에 주춤을 했지만은 작년 8월 15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작년 15억 달러를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수출에 대한 증가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8월 달에는 작년보다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좀 포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때 카타르 에너지에 대해서 약 한 6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발주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10척 정도 규모의 수주 협상이 좀 진행 중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3년치 일감을 대형 조선사들이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최근에 좀 리스크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오는 28일 때 조선 업종 그 노조 연대가 4시간 동안 총파업을 좀 할 예정인데 4시간 정도의 그 총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한 리스크는 잠시 좀 접어두고 앞으로 좀 사이클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사의 경우에는 좀 지속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기자재 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게 뭐냐면은 조선사 수주 여부에 따라 매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기자재 기업의 경우에도 그 대부분 좀 반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사들은 계속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한국카본이든 하나엔진이든 그 관심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조선사 분위기 다 좋습니다. HD 현대가 주가만 놓고 보면 확실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선사뿐만 아니죠.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 수혜가 퍼져나가고 있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제약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추가 임상 시험이 필요했는데 이 규정을 없앤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정태근 이사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리나 기대도 있고 또 뭐 9월에 하원 통과를 이제 가능성 굉장히 높죠. 생물보안법 중국을 겨냥한 거긴 하지만 우리 이제 반사 이익 볼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호재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하청원 본부장님? 네, 근데 뭐 거의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미국 쪽에 임상을 통과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 확인을 해야 되는 임상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좀 폐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게 이제 미국에서만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그만큼 좀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런 반사 수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특허 뭐 이제 종료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시장에 대한 탄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전일 유한양행이 좀 선반영이라는 키워드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아니고 만약 좋은 흐름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얘기까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조금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제 이제 전거래 특히나 코스닥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좀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다시 수급을 되돌리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수혜 기업으로 거론이 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아무래도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8종, 셀트리온이 5종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진출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CDMO 쪽이 추가적인 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모회사가 바이오로직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DMO 관련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벤트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DMO 관련 이슈까지 체크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최근 유한양행이 렉나자로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탄생을 알린 가운데 리포트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증권이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하향 조정 의견으로는 원택과 대한전선에 대한 리포트 발행됐습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목표 주가를 유지했지만 투자 의견은 보유해서 매수로 올려잡은 점 특징적입니다. 카카오게임즈를 사야 하는 3가지 이유 라는 이름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신규 커버리지로는 남다른 변압기업체 산일전기와 한국에서도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 SK오션플랜트에 대한 증권가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유한양행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유한양행에 대해 2분기 실적에 따른 추정치 변경을 반영하고 기존의 승인 확률을 고려한 할인율을 제외하고 렉나자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기존의 2조 5천억 원에서 2조 6,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낸 가운데 증권가는 향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렉나자의 시장 침투와 그에 따른 매출이라면서 매출에 따른 중요한 요소로 약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의 가이드라인의 등재, 그리고 OS 데이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이슈들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일전기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 그래도 호실적인데 내년에는 40% 이상 더 성장할 전망입니다. DS투자증권은 오늘 산일전기에 대해서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가 이어지고 특수 변압기 부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매수의 투자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신규 게시했습니다. 목표가는 57,000원 제시했는데요. 특히 노후화된 전력망과 장비들의 교체 사이클이 최소 향후 5년간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규모로 적체되어 있던 친환경 프로젝트의 착공들이 시작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내년 이후로 신재생 기자재들의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산일전기의 실적도 특수 변압기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평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자,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간밤에는 포드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기차 캐즘에 전기차 포비아까지 겹치면서 리튬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업계 반등 신호는 언제쯤 나올지 정태근 이사께 전망 여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급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든지 이 양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톤당 75,500위안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결정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수요 감소라든지 경쟁적인 어떤 광산 개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도 이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19개 배터리 기가팩토리 건설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어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앞으로 어떤 성장 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는 정말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해리스 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테마 좀 강세를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아마 8월
달까지는 뭐 테마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최근에 코로나 테마를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LFP라든지 액침 냉각 쪽으로 아마 테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LFP 같은 경우는 어제 대표적 이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길게 볼 만한 어떤 2차 전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8월 달 지난달에 바이오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8월 달은 2차 전지를 좀 보시는 게 맞지만은 8월 달 한정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단기 테마주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두산입니다. 두산만 얘기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지배구조 재편 때문인데 소액주주들 반발하고 당국이 제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조우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이복현 원장이 어제도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 NLBT의 자회사 두산 바켓이 있었는데 지분이 46%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해야 되는데 비록 50% 미만이지만은 이제 그 강력한 이제 경영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두산 바켓의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산 바켓이 만약에 영업이 1조가 나오면은 지분율 46% 4,600억을 두산 NLBT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1조가 온전히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NLBT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알짜배기 그 효자가 하나 없어진 거기 때문에 NLBT 주주 입장에서 이제 손해가 이제 예상되는 것이고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그 합병안이 나오자마자 이제 계속 지분을 낮춰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거기다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합병을 시켜야지 이제 우리는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는 손해 보는데 누구는 이익 보냐? 그럼 결국 이제 두산의 이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박정호 회장 일가가 이제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두산그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럼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으로는 두 개의 상장사라서 합병할 때는 두 상장사의 주가로만 이제 평가를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 정부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나온 것이 상법 382조 3항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이거에 대해 질의를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대표 이재명 대표도 아마 거기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면 양측의 당대표가 합의한다면은 이거 지금이라도 이제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개정이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사안들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용산도 찬성하고 한 대표도 찬성하고 이 대표도 찬성한다면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이냐. 그 많이 삼자가 합의를 해서 빨리 이제 개정안을 한다면은 이거 원점에서 이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근데 소급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산에는. 아직 안 됐으니까. 네. 아직 임시 집중까지 9월 25일인데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이제 개정안이 된다면 이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신속하게 제발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회에서 제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산그룹 재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TDS팜이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따블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7개월 만의 기록인데요. 사실 화요일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이 공모가를 밑돌면서 IPO 시장 침체 우려도 커졌는데 이와는 좀 다른 흐름이거든요. 반종민 소장님 더 기대 걸어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전 거래일 때는 그렇게 특징적인 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TDS팜 쪽에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 동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개인 순매수 5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일시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2021년부터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수 위주였기도 했지만은 올해의 경우는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들도 없고요. 수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인 형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상장 1개월 이후에 그 재무적 투자자가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최대 주주의 대표도 상장 후에 매각 제한을 좀 걸었는데 이게 6개월 뒤에 또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력적인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시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니까 전 거래일 때 그 마감을 봤을 때는 2,876억 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시총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창한 본부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파생에서의 수급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일에 이제 또 풋옵션 매수 쪽으로 조금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유지되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금통위 결정이죠. 아마 동결로 될 것 같은데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의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따따상이 나왔습니다. 금일도 두 개의 또 움직임이 있는데 M83 같은 경우는 유통 가능 물량의 34%, 그리고 이제 18호 스펙은 82%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뉴스 함께 체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